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나라 살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지 않은 얘기인데 적자가 80조 원대라고 합니다. 이게 GDP의 3%를 또다시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사실 뭐 3% 넘기지 않기 위해서 총지출 규모를 줄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3%에 갖는 의미를 좀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라의 재정 적자가 너무 크면 예. 그 나라의 경제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IMF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룰을 만들어 놓고 그 수준을 넘으면 재정 지출을 더 급격하게 줄이는 이런 등식의 방식을 흔히 말하는 재정 준칙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재정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적정 재정 준칙 규모를 현재 3%로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세수 부족 규모가 GDP의 3%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이것을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이 재정 준칙을 IMF의 권고를 받아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또 이 국회에다가 상당히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예. 일단 우리는 재정 준칙은 통과는 되지 않은 상태예요. 어. 그런데 일단 이상적인 목표가 최소한 3%는 지키자라는 것이 국제적인 하나의 규칙이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 관리 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올해 적자는 3.7%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적인 수준 또 우리 정부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선언했던 3.0%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죠. 그만큼 나라 살림에 구멍이 커지고 있다 이런데 정부가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재정 지출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출 규모도 줄였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더 커지는 것은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그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인세, 또 소득세, 부가세, 흔히 3대 세목이라는 이 세 가지 세금이 동시에 다 줄어들고 있는데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요즘 부동산 가격도 최근 한 2, 3년 동안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또 부동산 거래가 거래 절벽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매매가 돼야 양도소득세도 낼 수가 있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예, 그렇죠? 팔리지 않고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크게 줄었습니다. 그밖에 법인세는 정부가 기업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좀 낮춰줬죠. 그밖에 이제 부가세는 실제 거래 규모에 따라서 10%씩 세금이 거치어지는 건데 거래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별로 늘지를 않았고 예. 특히 일부 품목에서는 감소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금이 거치지 않는 바람에 당초 예상보다 적자가 훨씬 더 커졌다. 그러나 지금 이 3.7%라는 이 정부의 GDP 대비 적자 비율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예. 몇 년 전과 비교해 보면 2020년에는 이 비율이 무려 5.8%였습니다. 많이 준 거잖아요. 줄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지난 정부보다는 크게 줄었어요. 특히 그 2022년 코로나일 때도 예. 5.4% 거의 6%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요게 지금 표 나오고 있죠. 예, 3. 자,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요. 저게 2020년에 5.8, 또 2021년에 4.4, 그다음에 다시 2022년에 올라갔죠. 5.4로 예.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요게 2023년에 3%대로 떨어졌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내년 되면 이것이 현재 내년 예산안이 제출돼 있는데 3.9%까지 올라가는 올해보다는 좀 더 오르게 된 이 전망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경기 그 상황이 뭐 올해보다도 그렇게 썩 좋아진 한 점이 없고요. 그다음에 특히 올해는 과거에 경기 좋았던 데에 일부가 반영이 됐는데 내년에는 그것도 이제 빠진다. 이래서 내년에도 정부의 당초 목표, 물론 강제력은 없습니다만은 3.0을 지키겠다라는 목표는 지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최근 5년치 전체로 보면 우린 재정 준칙 한 번도 못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는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전체적인
나라 적자의 확대 속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세수가 줄고 있기 잘 때문에 거쳐야 되는데. 예, 내년에 세수가 맞아요. 늘어난다면 예. 이 대목도 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 저희가 항상 그 수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음 아파할 때가 많은데 우리나라 7월 수출이 OECD 37개 회원국 중에 네 번째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액은 수출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 보였는데 저희가 항상 이 얘기하면서 불황의 흑자다 얘기하실 때 박사님께서 그건 좀 좋지 않은 표현을 얘기하셨는데 그 네. 내용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가격에 의한 이 표현이라고 저희가 가격 변동에 따라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또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 지금 현상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예, 7월 달 수출이 경상수지는 이미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새로 나온 통계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수출 수입이 감소했냐를 보여주는 비교 통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은 OECD 37개국, 전체적으로 한 40개국이 있습니다만 아직 통계가 안 나온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나라하고 비교할 때 예.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수출액이 뭐 급격히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줄었네요. 예, 왜 그러냐? 이 노르웨이가 산유국이거든요. 북해산 원유. 그 유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랬군요. 그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쪽도 원자재 쪽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수출 감소폭이 15.5%. 예. 상당히 큰 거죠. 4등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 통계를 추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수출 금액으로 볼 때 총 금액은 감소했지만 물량 자체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 부분이요. 그렇죠. 예. 수출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수출 이제 단가가 떨어졌다. 싸기 때문에. 단가가 왜 떨어졌느냐?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석유 제품도 가격이 덩달아 떨어집니다. 우리가 석유를 도입해다 그래서 가공해서 석유 제품으로 만드는데 그 돈을 이제 제대로 못 받았다. 이런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수출 물량은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 낮은 단가를 적용할 때 실제로 반도체를 팔아서 들어오는 돈 이것은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 때문에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경상수지, 국제수지가, 무역수지가 흑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때 이제 수출도 줄었지만 수입이 더 줄었다. 그래서 불황형 흑자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확대 줄었으니까. 균형이 아니라 확대 감소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을 해온 것이 그것을 다시 가공해서 수출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것이 이제 그 통계를 이번에 OECD와의 비교 통계를 보면 확연히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 경우에도 저것을 수출 물량, 수입 물량으로 환산을 하면 맞아요. 이건 또 플러스로 늘어나 있어요. 예, 예. 그러나 플러스 폭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7월 달 통계고요. 지금 9월 달에는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출액도 늘어나고 수입액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입액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도 올라가니까요. 그렇습니다. 원유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수출 수입 총량이 다 늘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예. 줄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불황의 마지막 터널, 정말 고통스러운 터널의 그 최저 단계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통계 지표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 정부의 의견도 그런 것 같고 수출 수입의 그 질을 내용을 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절 이제 앞뒀기 때문에 어르신들 5만 원권 이제 뭐 세뱃돈 주시고 해야 되니까 뭐 용돈 줘야 되니까 이제 뭐 하실 수 있는데 세뱃돈 아니지만 신권 찾기 위해서 은행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보니까 5만 원이 화폐 발행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사실 명절 용돈도 그렇고 뭐 수의금도 그렇고 5만 원권이 이제 대세로 자리 잡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돈이라는 게요. 돈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고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하면 그 돈은 반드시 일정 시차를 두고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갑니다. 예. 왜냐하면 돈을 현찰로 호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집에 쌓아두고 있으면 불안하고 이자도 안 붙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돌아가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이 뭐
내일 결제할 대금 이런 부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발행 잔고 중에서 몇 퍼센트가 환수되느냐. 그러니까 돌아오는 돈이 한 90%는 돌아오고 예. 나머지 10%가 우리 수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수중에 있는 돈이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 이 5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 어떤 돈이 수중에 가장 많으냐? 한국은행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반 사람들의 금고나 창고에 박혀 있느냐를 봤더만 5만 원짜리가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5만 원짜리 일단 휴대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로 뭐 1,000만 원을 보유하려면 엄청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가장 많이 안 돌아오는 돈은 100달러짜리입니다. 100달러군요. 예, 100달러짜리니까 우리보다도 2배가 더 큰 거죠.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대장동 사건 때 그 당시에 그 일당들이 5만 원짜리를 전국에서 싹쓸이를 해다가 지금도 그 돈의 일부가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기 자금이나 좀 검은 돈 자금으로도 큰 덩치를 움직이는 5만 원이 훨씬 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모사를 하는데 덩치가 크면 더 좋겠죠. 그래도 5만 원짜리는 지금 5만 원짜리 그림이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신사임당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직계 조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26대 조상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예. 또 사람이 이제 5만 원짜리를 받으면 1만 원짜리 5개 받는 것보다도 심리학자 조사를 해보면 좀 더 든든하다. 그런 어떤 효과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새돈을 세뱃돈이나 명절 축하금으로 주면 예. 기분이 좋은데 사실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돈이 깨끗하느냐, 5만 원짜리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좀 우리가 좀 실리와 명분을 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토부가 그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 2차 기획조사를 했는데요. 182건의 불법 의심 거래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중 어떤 사례를 보면 자녀한테 27억 원짜리 집을 팔면서 부모가 팔면서 잔금날에 10억 임대계약, 그러니까 부모가 다시 임차인이 된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는 그 사례가 있었는데 좀 짚어볼까요? 예, 지금 부모가 자식한테 그냥 너 가져 하고 물려주면 이것을 세법상으로는 증여가 됩니다. 예. 증여는 증여세를 물어야 되는데 이 세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런데 반대로 부모 자식 간에도 매매할 수 있어요. 뭐 민법상 어디까지나 다 각자 대표하는 사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양도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훨씬 더 싸게 먹힐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종부세, 수년 전부터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를 하다 보니까 부모가 두 채 갖고 있는 경우에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아예 자녀에게 팔면 각자 분리 세대를 해버리면 나이가 30이 넘었을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판 경우가 많아요. 근데 판 경우 100% 자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가 돈이 있다면 문제는 아니지만 자녀가 그것을 살 돈이 없다면 이것은 부모가 물려줬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법 정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국토부에 조사한 걸 보면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하면서 그날 부모 자식 간에 또 전세 계약을 맺어서 이번에 사건 나온 것도 27억짜리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억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실제로 자식 입장에서는 17억에 이 집을 산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가려낼 방법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당국에서는 자녀가 그 집을 샀다고 했을 때 17억,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 돈이 그동안에 벌어서 정당하게 과세하고 쌓아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혀 손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 경우에 자녀에게 부모가 돈을 줄 수가 있죠. 그 전에 이제 현찰을 17억을 주다든지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내가 A라는 제3자를 통해서 그분한테 17억을 넘겨주고 우회해서 준다든지. 예, 너가 줘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편법 정해 결국은 세금을 적게 내려는 정해세 탈루 행위죠. 여기에 대해서 특히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있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전면 지금 수사를 해서 182건을 불법 거래를 잡아냈고 지금 국세청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추가로 조사하겠다 이랬으니까 이 편법 정연은 좀 조심해 그러니까요.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